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30대 여자입니다. 여자 혼자 살기가 참 무섭고 험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홀로 지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골목 같은 곳을 혼자 걸을 때는 더 신경이 쓰여요. 뒤에서 누가 빠르게 걷는다는 느낌이 들면 움츠러들고 나중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죠. 괜히 이상한 사람인가 의심했던 게 미안해지고 혼자 살며 의심만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지내왔던 저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이 생겼답니다. 제 가족의 탄생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수연아, 길 다닐 때는 차 조심, 산에 가면 뱀 조심, 모르는 곳에선 사람 조심 늘 해야 한다. 주연이도 잘 챙기고. 차 조심, 뱀 조심, 사람 조심? 알겠어. 엄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야. 딸 둘을 키운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심조심을 강조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저희 가족은 시골 깡촌에 살았는데 해만 넘어가도 골목이 깜깜해졌거든요. 마을 남자 어른들 빼고는 어두울 때 웬만하면 밖에 잘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특히 안전에 민감한 게 이런 엄마의 교육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2살 터울 여동생과 함께 전교생이 30명 정도 있는 학교에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쭉 학년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친했지요. 언니, 나 먼저 끝나면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게. 알았어. 이따 학교 끝나고 언니가 읍내에서 떡볶이 사줄게. 우리 떡볶이 먹고 집에 가자. 우와, 신난다. 언니 최고. 저는 제 동생을 무척 아끼고 예뻐했어요. 아기 때부터 포동포동하고 뽀얀 볼이 너무 귀여웠고 좀 더 자라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하니 그게 또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부모님은 2분 다 일로 바쁘셨고 동생을 챙기는 것은 제 몫이었어요. 얼른 학교 같이 다니고 싶다. 동생이 걸음마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가족들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란 동생이 드디어 학교에 다니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요. 등교도 같이 하고 학교 끝나고는 동생이 좋아하는 과자 사주고 집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수연이 주연이 왔나? 안녕하세요. 아유 예뻐라. 뭐 줄까? 아줌마가 뭐 줄까? 떡볶이 1인분이라 순대 1인분이야. 아줌마, 순대 내장도 다 주세요. 그래, 떡볶이 지금 딱 맛있을 때다. 금방 줄게. 저기 앉아있어. 혹여나 떡볶이가 뜨거울까 매울까 호호 불어서 동생 입에 넣어주고 어묵 국물도 떠주고 다 먹으면 입 닦아주고 동생 먹는 것만 봐도 저는 배가 불렀어요. 순대는 다 먹고 내장 간은 휴지에 고이 싸서 주머니에 챙겼죠. 우리 동네 호랑이 할머니 집에 큰 백구가 있는데 맨날 묶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순대를 살 때면 순대간을 챙겨 백구에게 먹이곤 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동생을 살뜰하게 챙길까? 수연이 엄마는 자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걱정이 없겠네. 수연이 같은 딸이면 열아들 안 부럽지. 우리 엄마도 맨날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는데 어른들은 다 그리 말하대요? 그래, 맞다. 엄마한텐 딸내미지. 어여들 가라. 차 조심하고 다음에 또 온나.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읍내 시장 사람들의 귀여움도 한몸에 봤던 동생 주연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도 다 사이가 좋았지만 제 동생은 저랑 제일 친한 단짝이었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고 겨울이면 쌀포대 눈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제가 13살이 되던 해 내년이면 중학교를 가서 동생과 학교를 같이 못 다닌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주연아, 언니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주연이 너 혼자 학교 다닐 수 있어? 중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멀리 있지?
언니는 이제 버스 타고 학교 다녀야 해. 집에도 더 늦게 와. 언니, 근데 나도 이제 11살인데 10살하고도 1살이나 더 먹었는데 나 진짜 많이 컸지? 응, 우리 지연이 많이 컸네. 얼른 더 커서 언니랑 중학교 같이 다니자.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죠.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커다란 수박 한 통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거 계곡물에 담가뒀다가 시원해지면 깨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먹어. 무겁다. 이렇게 한 통을 혼자 다 들고 가? 너 더 어렸을 땐 수박보다 무거운 주연이 잘도 안고 웃고 다녔는데 수박이 주연이보다 무겁나? 지연이 애기 때 몇 시간씩 업고 있어도 나는 무거운 줄 몰랐지. 너무 예쁜 아가였으니까. 깊은 물에 가지 말고 얕은 곳에서만 놀아라. 놀고 있으면 엄마가 또 떡이랑 식혜 챙겨갈게. 알았다. 지연아, 언니랑 가자. 매년 여름 물놀이를 하던 계곡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계곡 가장자리에 큰 돌로 담을 쌓고 그 안에 수박을 담가 놓았어요.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거든요. 우와, 수박이다. 수연이가 수박 가져왔다. 나는 엄마가 옥수수 삶아줘서 몇 개 가져왔다. 우리 먹을 거 엄청 많네. 우리 엄마가 조금 있다가는 떡이랑 식혜 가지고 온다고 했다. 아, 엄청 덥다. 빨리 들어가자. 너나 할 거 없이 물로 달려갔어요.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조심조심 물로 향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뭐라고 했지? 깊은 곳은 가지 말라고. 아이고, 똑똑하다. 똑똑이다, 내 동생은. 그렇게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고 송사리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수박 시원해진 것 같은데 우리 수박 깨 먹자. 큰 돌멩이 하나 가져와 봐라. 내가 이거 주먹으로 깰 수 있는데. 네가 무슨 천하장사 강호동이냐. 수박을 손으로 깨게.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생각에 신이 나서 친구들과 수박 깨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단단한 수박이 생각보다 잘 안 깨지더라고요. 한창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수박을 쪼갰죠. 먹기 좋아 보이는 수박 한 조각을 집어 동생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연아! 주연이 어딨어? 그때 겁에 질린 친구의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수연아! 주연이 물에 빠졌다! 주연아!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주연이가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새카만 머리가 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손을 하늘로 뻗고 버둥거리고 있었죠. 주연아! 수박을 내팽개치고 동생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뒤에서 저를 잡아당겨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놓으라고! 너 지금 저기 가면 같이 빠진다. 야! 누가 빨리 가서 어른들 불러와! 이거 놓으라고! 주연아! 언니가 갈게! 주연아! 나뭇가지! 긴 나무 없어? 그거 던져야 해! 장대막대를 찾던 친구. 벗어둔 옷을 묶어 줄로 만들어 던진 친구. 어른들을 부르러 달려간 친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미친 듯이 울면서 동생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를 붙잡은 친구들 때문에 저는 동생이 빠진 곳까지 가지 못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물에서 버둥거리던 동생의 움직임이 멈췄고 물가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때서야 동네 어른들이 달려왔고 엄마, 아빠, 소방대원까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연아, 수연아, 정신이 들어?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주연아!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주연이를. 엄마 잘못이야. 우리 주연이 어떡해. 그 일은 저희 가족, 특히 저에게 큰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같이 물에 있었는데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동생을 제대로 못 챙긴 것에 대한 미안함, 그냥 죄인이 된 것 같았고 죄인처럼 살았어요. 성격이 밝았던 저는 그때부터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죠.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름이면 악몽을 꾸고 물을 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쁜 선택을 해서 저까지 잃을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버틴 게 용한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을을 떠나 이사를 했지만 부모님의 생활 기반이 다 그쪽에 있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멀리 벗어나 서울로 왔고 그때부터 쭉 혼자 살았습니다. 수연 학생, 다시 해보세요. 탬핑할 때 좀 더 힘을 주고 한 번에 꾹 눌러야 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어때요? 크레마가 다르죠? 향 맡아보세요. 너무 잘했어요. 서울로 온 저는 각종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동시 직업 전문학교를 다니며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거, 그 당시에 그게 목표였거든요. 커피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진하게 내려 쓴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가끔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어렸을 적 동생과 찍었던 사진을 보고 동생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고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동생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는 했답니다. 꽃 같은 20대. 제 또래들은 햇빛을 보며 밝게 피었지만 저는 밤에 피는 달맞이꽃 같았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커피와 베이커리를 배웠고 늦은 저녁까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모두가 잠든 밤이면 창문을 열고 달을 보며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너 카페를 연다고? 계속 몇 달간 가게 하기 좋은 목 알아보러 다녔거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계약할 것 같아. 우리 딸 커피 내리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힌데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베이커리도 배웠는데 뭐 빵도 같이 하는 거야? 베이커리 같이 하려면 가게도 좀 더 커야 하고 오븐이랑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알아본 곳은 그렇게까지 공간이 안 나오고 일단 그냥 작게 커피로만 시작하려고. 계약금은 마련했어? 엄마랑 아빠가 모아둔 거 있어. 보태 써라. 아니야. 그거 엄마 아빠 무슨 일 생기면 써야지. 비상금으로 놔둬 그건. 대출 우습게 알면 안 돼. 대출금리 한번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부담인데. 대출 최소로 하고 엄마 아빠가 보태줄게. 정 마음에 걸린다 하면 나중에 잘 돼서 갚으면 되지. 알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건강하시라고. 오야, 사랑한다, 엄마 딸. 나도요. 20대의 끝 무렵쯤 저는 드디어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온전히 제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 구현한 공간이었죠. 테이블 5개, 쿠키 같은 간단한 디저트, 그리고 맛있는 커피. 커피 맛 하나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창업 때 돈을 가장 많이 쓴 것도 에스프레소 기계였거든요.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이고 커피 맛에 반하면 단골이 될 거야. 그런 포부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예상대로 커피 맛이 중요한 몇몇 고객들이 단골이 되었고 그럭저럭 월세를 낼 만큼 버틸 정도가 되더군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잔잔한 일상.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는 건 17년이 지나도 버겁더라고요. 11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 생각이 짙어지는 계절이었죠. 그리고 여름 장마에 비가 세차게 억수로 내리는 밤이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한 모금 마시려 하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급하게 여러 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밤에 누구지? 울 사람도 없는데. 띵동 띵동. 그 당시 저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일자형의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복도 창이 없어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리면 복도 바닥이 다 흥건하게 젖는 낡은 아파트. 그치지 않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차하면 신고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숨죽여 현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저 옆집이에요. 옆집 사는 아이인데요. 정말 앳된 여자아이 목소리였어요. 현관 잠근거리를 한 채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비를 맞았는지 머리카락부터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옆집 산다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벽 하나를 두고 사는데도 요즘 세상 요새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카페와 집에 왔다 갔다 하던 저 역시 같은 아파트 복도라인 누가 사는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 여자아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이모, 저 정말 여기 바로 옆집 살아요. 11살이고 제 이름은 김유나예요. 처음 보는 저에게 이모라고 부르던 아이. 11살이라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정말 아이가 비를 쫄딱 맞은 것처럼 보였고 몸을 떨고 있었기에 일단 문을 열고 아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이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그래? 할머니 어디 계시는데? 그러자 아이가 훌쩍훌쩍거리며 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말에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할머니 병원비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이웃집 아이 처음 보는 아이가 밤중에 찾아와 병원비를, 그것도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머리와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11살이라는 아이를 보는데 가슴이 아려오는 이유는 17년 전 이 아이와 같은 나이에 물에 흠뻑 젖어 떠난 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모, 울어요? 왜 우세요? 어? 아니야. 너 비 많이 맞았구나. 어딜 돌아다닌 거야, 우산도 없이. 따뜻한 물을 마신 아이는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지금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 어디가 아프신데?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일단 너희 집에 가보자.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정말 옆집에 사는 아이인지 확인은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따라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싱크대에 쌓인 컵라면 용기부터 잔뜩 쌓인 빨래까지. 정말 어른이 없는 집 같아 보였어요.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그럼 너 밥 먹는 거랑은 어떻게 해? 학교 가서 급식 먹고요. 학교 끝나고 할머니 보러 병원 가면 할머니 병원밥 나오는 거 같이 먹고 집에 와요. 그렇게 지낸 지 1달도 넘었어요. 아침은 굶고 점심 한 끼는 급식, 저녁은 병원밥. 그마저도 못 먹는 날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였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라 학교 안 가지? 네. 아침 되면 나랑 이모랑 같이 할머니 병원에 가자. 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저는 아이와 함께 아이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있었죠. 간밤에 아이가 집에 찾아온 일을 말했어요. 저한테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 말하기 복잡한 사정이 많아요. 우리 손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밤에 그 집에 갔을까? 사실 저 이모 몇 번 봤어요. 그래? 이모 집 창문 열려 있으면 커피 냄새가 복도에 퍼져요. 커피 향도 다 알고 11살인데 아무튼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그게 큰 돈인데 빌려준 거잖아요. 내가 꼭 갚을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가씨. 알다시피 얘 엄마 아빠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원무과로 가서 밀린 입원비를 결제했어요. 나중에 청구될 수술비도 제가 내겠다고요. 어떻게 선뜻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선뜻 내줄 수 있었냐고요? 저도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세상에 뭘 믿고 저런 결정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 비를 쫄딱 맞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그냥 그 아이, 유나를 보는데 제 동생 주연이가 너무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병원비를 결제하고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있더군요. 안을 보니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서툰 글씨체로 써있는 쪽지도 있었죠. 이거 삶아 먹으면 여름 별미가 된다우.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가 퇴원을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뒤로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고 또 종종 비닐봉지가 현관문에 걸려있는 날들이 있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 환절기에 접어든 어느 날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앓았는데 감기가 떨어지지를 않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독감이었는지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새벽녘 누군가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 부엌 쪽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누전사고였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얼른 일어나. 큰일이네, 아가씨. 이모 일어나세요. 쾅쾅쾅. 옆집 할머니와 여자아이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퍼지는 연기로 눈이 너무 따가웠어요. 현관은 부엌 옆이라 이미 불이 번지기 시작한 쪽으로는 아예 갈 수가 없더군요. 매캐해진 연기에 콜록거리며 외쳤어요. 현관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이 너무 번졌어요. 베란다로 와요, 아가씨. 저는 코를 막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아시죠? 베란다로 가면 옆집 사이에 경량 칸막이가 있는 거. 베란다로 갔더니 옆집 칸막이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19 신고했고 이거 부숴볼 테니까 우리 집으로 넘어와요, 아가씨. 할머니와 11살 옆집 아이가 망치와 후라이팬을 들고 칸막이를 부쉈고 저는 간신히 옆집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소방차가 왔어요. 화재 시작점을 알아서 진화도 빨리 되었죠. 연기를 마셔 콜록거리던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눈을 뜨니 엄마와 아빠가 있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수연아.
세상에. 난 정말 너까지 있는 줄 알고. 아이고. 옆집 할머니와 아이가 큰 도움을 주셨더구나. 네 생명을 구하셨어.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부모님은 저희 옆집에 가서 큰 절을 울리셨대요. 덕분에 살았다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할머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할머니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날 갑작스럽게 찾아와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아이 말에 선뜻 병원비를 내주었던 거,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상황 정리될 때까지 내려와 있는 건 어떠니? 아니야, 카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이제 막 단골도 생기고 안정화되고 있단 말이야. 뭐래도 살고 볼 일이지. 정말 옆집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니? 퇴원도 곧 할 거고 다행스럽게 큰 이상 없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제가 지낼 곳을 알아본다고 하고 나가셨고, 그때 병원으로 할머니와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가씨, 괜찮아?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구먼. 우리 손녀도 나도 일찍 잠들었는데 애가 밤에 화장실 간다고 깼다가 탄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야.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그리고 유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유나야,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모가 먼저 우리 도와줬잖아요. 그때 이모가 병원비 안 내주셨으면 할머니 수술도 못 받았을 거예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렇게 착한 아이라니. 하늘에 있는 동생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지낼 곳은 있어요? 부모님 집에 가려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서 멀지? 네, 많이 멀어서요. 안 그래도 지낼 곳 알아보려고요. 저기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요? 아가씨 집 거긴 부엌 쪽이랑 거실까지 불이 났어서 당분간은 지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할머니 댁에요? 그건 너무 제가 죄송하고요. 이모, 우리 이사 가요. 이사 가는 집으로 같이 가요. 여기서 안 멀어요. 저희 집에 난 불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건가요? 저 옆집이라 탄 냄새도 많이 나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이사는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였거든. 이제 입주가 시작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보다 큰 집이니까 방도 있어. 그러니까 아가씨만 괜찮으면 같이 지내요. 입주가 시작되었다니 어리둥절했지만 병원에 더 있어야 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퇴원을 했어요. 부모님께는 가까운 곳에 지낼 곳이 있으니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했죠. 퇴원하는 날 할머니와 유나가 병원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함께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완전 이제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였어요. 저나 할머니가 살던 곳은 완전 낡은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이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니 조금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를 도와 저녁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좀 놀랐죠? 내가 수술 받기 전 아픈 기점으로 그냥 모든 게 꽉 막혀 있었거든. 수연 아가씨 도움으로 수술 잘 받고 태어나니 그냥 몇 년째 답보 상태인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더라고. 아가씨 돈도 이제 갚을 수 있게 되었어. 꽉 막혀 있었다니 어떤...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지방에 산을 낀 큰 평수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한참을 모르고 있다가 유나의 부모님 때 그 땅이 대대로 집안에 있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땅은 국가 소유로 된 상황이었고 땅을 되찾기 위해 10년 전에 소송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긴 소송 끝에 승소를 냈고 땅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우리 땅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국가 상대로 토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국가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긴 소송이었네요. 어려웠을 텐데 승소해서 다행이에요. 사실 그 소송은 유나, 우리 소녀 아빠랑 같이 시작한 소송이었어. 이렇게 10년이나 걸릴지 몰랐지. 이걸 못 보고 그냥 두 내외가 몇 년 전 떠나버렸어. 그때 우리 유나가 6살이었는데. 아이고, 한참 엄마 아빠 필요한 나이에 둘이 교통사고로 나란히 떠나버렸어. 그때부터 내가 애랑 같이 살았지. 소송은 길어지지. 그나마 유나 엄마 아빠가 재개발될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재개발 확정부터 공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 10년의 세월을 애랑 나랑 바등바등하며 버티며 산 거야. 가족을 잃은 아픔, 저에게도 있는 아픔이었죠. 이제 11살인 유나를 생각하면 6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나한테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소송이며 아파트 입주며 뭐가 언제 되는지 되기는 되는지 긴 세월을 약물고 버티며 살았어요. 나랑 그 어린애랑. 우리는 그 이전에 아파트도 월세였거든. 소송에 이미 들어간 돈도 많았고.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너무나 막막하더라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병원비가 밀리고 수술비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어린 것이 어떡하나. 그냥 병원에서도 내가 하루도 편히 쉰 날이 없었어. 그런데 아가씨가 이유시긴 했어도 얼굴도 본 적 없던 아가씨가 선뜻 병원비를 내준 거야. 그건 그냥 친절을 베풀었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벼랑 끝에 내몰린 나랑 우리 소녀딸한테 생명줄을 던져준 거니까.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뒤로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던 소송도 해결되었지. 집도 입주 앞두고 있는데 잔금 처리도 할 수 있게 되었어. 아가씨가 우리한테 복이고 은인이라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정말 할머니와 유나의 선행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제가 앞으로 갚으며 살게요. 할머니의 긴 줄다리기가 승리로 끝났고 저에게 빌렸던 병원비도 갚아주었어요. 저는 당분간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학교가 끝나면 제 카페로 왔어요. 테이블 한쪽에 앉아서 학교 숙제도 하고 핫초코도 마시고 쿠키도 먹으면서요. 그리고 저와 같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갔죠. 집에 가면 할머니의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일상이 너무 신기했어요. 20살 이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뒤 쭉 혼자 살았어서 집에서 누군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는 그런 일상이요. 외로운 서울살이에서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았지만 계속 이 집에 함께 사는 것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화재 수습 복구를 한 뒤 집은 내놨고 근처에 다시 전세라도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우리랑 사는 게 아무래도 그런가? 아니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요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었죠. 사실 어렸을 때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11살 유난 아이의 하늘로 소풍을 떠났어요. 그게 저희 가족,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고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성인이 되자마자 고향을 떠났고 그 뒤로 쭉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유나를 만나고 처음으로 서울살이 10년 만에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 근 몇 달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런데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는 대로 나갈게요. 아유, 아가씨한테도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고생이 많았네. 고생이 많았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태껏 살았구만. 아가씨 뜻이 그렇다면 늙은이가 계속 고집을 피울 수는 없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할머니, 저에게 말씀 편히 하세요. 손녀다, 아니, 딸이다 생각하셔요. 그래 고맙구만. 고마워. 몇 달 뒤 저는 집을 구했습니다. 카페와 할머니와 유나의 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죠. 이사를 하는 날 유나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이모 못 보는 거예요? 유나야, 울지 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야. 이모 집에 언제든 놀러오고 이모도 자주 올게. 카페에서도 볼 수 있어.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응, 그럼. 이사를 했지만 유나는 학교 끝난 뒤 카페에 자주 왔고 저는 유나 숙제도 봐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즘 베이커리를 잠시 손에 놓고 있었기에 감을 잃을까 다시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쿠킹 스튜디오 같은 곳을 빌려서 카페가 쉬는 날이면 빵을 만들었고 연습하느라 엄청 많이 만든 빵을 할머니 댁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유, 빵이 참 맛있네. 시은이 솜씨가 훌륭해. 커피도 그렇게 잘 내리는데 왜 카페에서 빵을 안 팔아? 맞아. 이모빵 너무너무 맛있어. 특히 나는 크림빵이 좋아. 할머니는 단팥빵 좋아하지? 할머니, 엄청 맛있지? 그래, 할미 입맛에는 단팥빵이 맞는데 크림빵도 맛있다. 모양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카페에서 빵도 팔아. 지금 카페는 공간이 좀 작기도 하고 시간 좀 더 지나고 카페 안정되면 빵도 같이 하려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냥 심심해서 들렀지. 나 커피 한 잔 줘. 시럽 넣어서 달게. 그럼요. 유나는 아직 학교인데 끝나고 여기로 오면 같이 가셔요. 사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네, 말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수연이 빵이 너무 맛있는데 맨날 나랑 유나만 먹기가 아까운 거야. 지난번에 그랬지? 빵 만들기에 여기가 너무 작다고. 내가 요즘 요 근처 가게 자리 나온 거 보고 다녔는데 저기 저 사거리 앞에 그냥 카페 하면 딱 좋은 곳이 있더라고. 거기서 카페 여는 거 어때? 베이커리 카페. 그런 게 요즘 손님도 많고 엄청 잘 된다고 하던데. 사거리 앞이요? 거긴 대로변이라 월세도 엄청 비싸고 5분이면 준비할 게 많아서요. 내가 투자할게. 네? 투자요? 그래, 투자자. 내가 투자자 한다고. 커피 맛도 좋고 빵도 맛있어서 분명히 지역 명물 될 거라고. 맘만 좋아봐.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오지. 내가 요렇게 내 인생 쭉 생각해보니 이제껏 지는 판이 별로 없었더라고. 시간이야 오래 걸렸지만 땅도 찾았고 그리고 그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재개발 되네 만에 안 될 것 같다고 그 아파트 사는 것도 유나 아빠가 망설였을 때 그 아파트 개발 꼭 된다고 사야 한다고 한 것도 나였다고. 내가 손해보는 투자는 안 해. 어때?
이 정도면 좀 믿을 만한 투자자 아니야? 할머니, 이건 제가 너무 놀라서요. 생각을 좀... 아니,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어? 사거리 목 좋은 곳에 딱 자리도 있어. 실력 있는 제빵 사면서 바리스타인데 날개만 달면 되는 거잖여. 날개 달면 훨훨 날 거라고. 베이커리 카페 하는 게 오랜 꿈이었다며. 그 꿈 보면서 20대 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일한 거 아니여? 내가 된 거야. 꿈... 날개... 정말 날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는 투자 안 한다고 했지?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능력 충분히 있어. 그냥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 수익 나면 투자자가 이익 보는 거야. 누군가가 내 꿈을 믿어준다는 것, 나를 믿어준다는 것, 미래를 꿈꾸게 해준다는 것. 가족 말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할머니의 무한 지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드디어 오랜 꿈을 이뤘습니다. 사거리 대로 앞 1층에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어요. 기존 제 커피를 좋아하던 고객들도 따라왔지만 시간이 지나 베이커리가 소문나며 카페가 정말 잘 되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응? 갑자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죠? 나는 신기한데? 그 비 오는 밤 갑자기 밤에 와서 모르는 애가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이모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내 말이 맞죠? 카페를 마감한 뒤 남은 빵을 포장하던 제게 다가와 유나가 말을 하더군요. 저는 유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쫄딱 비를 맞고 울먹이던 아이.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아이였어요. 카페가 잘 되고 저는 할머니에게 매달 수익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 여기 본점이죠? 네? 본점이요? 여기 체인이에요? 여기 말고 가게 또 있어요? 아, 저 체인은 아니고 그냥 카페인데요. 체인 생각은 없어서요. 체인점 내도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해져서 요즘엔 늦게 오면 빵도 일찍 품절되잖아요. 초창기 단골로서는 좀 아쉽네요. 나만 알고 싶은 빵집인데 사장님 생각하면 그럼 안 되죠? 더 많이 알려줘야지. 사장님 부자 되셔야지.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손님. 체인 제안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20살 서울에 올라와 커피 내리고 빵 만드는 거 배우면서 가졌던 꿈은 베이커리 카페였고 10년이 지나서 꿈을 이뤘기 때문이죠.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수연아, 할미다. 네, 할머니. 이번 주 카페 쉬는 날이 언제예요? 매주 월요일이 휴무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그날 내일 좀 같이 봐줘. 일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간 곳은 서초동이었어요. 할머니의 땅 소송 승소를 이끈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아, 저번에 말씀하신 그 토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그 일 보러 오신 거군요? 아유, 나는 그 땅 반환 소송도 10년이나 걸려서 이제 그냥 소송이라면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하는지 판단도 안 서고 수연이는 딸이자 동업자잖아. 그냥 변호사 말 들어보고 생각이나 들어보려고 같이 오자고 했어.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죠.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은자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야, 나야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냈지. 이쪽으로 오세요. 차 드릴까요? 그래. 나는 녹차고 이쪽은 커피 마실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내가 참말로 딸처럼 생각한다는 우리 집 이웃집 처자.
내 생명의 은인인 박수연이야. 인사해. 생명의 은인이요? 말하자면 길어. 네, 천천히 됐죠.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접대 말한 것처럼 소송이 아주 지난하고 긴데 그걸 또 시작해야 하나. 자꾸 망설여져. 처음 반환 소송처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반환 소송이 승소가 되었으니 보상권도 유리한 측면이 많죠. 결정은 우리 여사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소송 담당한 변호사로서는 우리 여사님 의뢰인 입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견 드립니다. 따님, 같이 오신 여사님 은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오신 거 보니까 수연님 의견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처음 반환 소송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땅 반환받기 전까지 국가가 이득을 취한 것도 맞으니까 정당한 소송 같은데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꽤 오래 대화를 나눴고 할머니는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땅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변호사 측의 수임료에 더해 수수료도 지불하고 위민으로 기분이 좋은 상황. 할머니께서 이야기 끝 무렵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가? 여사님께서 소송 진행하기로 했으니 내일부터 바빠지겠죠? 그래도 밥은 먹고 일해야지. 소송도 잘 마무리됐고 새로운 싸움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밥 먹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할머니와 변호사님과 함께 서초동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할머니에게 깍듯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하는 변호사님은 참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10년이 걸린 소송인데 이거 처음 맡았을 때 우리 김 변호사 완전 초임이었잖아. 그래서 이 젊은 총각이 내 변호사구나 했는데 내가 그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지. 아들이랑 그렇게 여러 곳 다니면서 상담받고도 내가 딱 우리 김 변호사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게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래. 그런데 그 10년 세월 동안 여직 혼자요?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직하고 능력 있는 총각이 여태 혼자 있고, 그리고 우리 수연이도 세상 사람이 진실되고 선을 베풀고 마음이 곱디고 없고 얼굴도 고운 아가씨도 혼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서 중매쟁이 할 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아 보이네. 할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지 뭐예요? 그러다 변호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싱긋 웃으며 잔잔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보상소송을 진행하며 몇 차례 더 변호사와 만날 일이 있었고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지만 얼굴이 서로 익숙해져 가던 중 할머니가 기어코 제 커피와 빵 맛을 봐야 한다며 카페로 변호사님을 초대했어요.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향이 참 깊어요. 크레마도 완벽한데요? 수연 씨, 정말 실력 있는 바리스타시네요. 맛 괜찮아요? 네, 커피도 빵도 정말 맛있네요. 처음에는 소송에 대한 상담 이야기가 많았지만 계속 만남을 가지며 조금씩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저와 할머니의 인연을 무척 궁금해했었죠. 소송이 해결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비오는 밤에 유나의 초인종에서 시작된 인연. 그 뒤로 화재 사건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 변호사 또한 보이는 것과 달리 어려운 집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지요. 그냥 변호사라고 하니 여유롭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처럼 보였거든요. 몸에 밴 정중한 태도와 검소한 생활 습관 같은 게 모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며 점차 변호사와의 만남이 많아졌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는 저에게 조심스레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많이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만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사님 소송을 담당하며 의뢰인인 여사님을 오래 배웠었거든요. 중간에 아드님 부부가 먼저 떠나시며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손녀 혼자 키우시고 강인한 분이시죠. 의뢰인과 변호사 입장을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해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여사님께서 수연 씨를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여사님이 왜 이렇게 수연 씨를 아끼시는지 알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도 햇살 같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수연 씨 곁에서 힘이 되고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윤호 씨. 신중한 성격답게 마음을 담은 진중한 고백이었죠. 그런데 다른 말보다 저에게 햇살같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감동이었어요. 오래전 동생을 떠나보낸 뒤 저는 웃음을 잃어버렸고 20살부터 혼자 살며 밝은 낮보단 어두운 밤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 할머니와 유나를 만나고 여러 일을 겪으며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본래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저의 본 모습을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딱 맞는 짝이라니까. 김 변호사 같은 사람한텐 우리 수연이가 딱이고 또 수연이한텐 김변이 딱이야. 생각도 안 한 뚜쟁이가 되었는데 그게 딱 맞아버렸네. 잘 만나보라고. 변호사인 그는 그의 일을 하고 저는 카페를,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는 사귀었어요. 그리고 2년 뒤 김 변호사 그는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신혼집을 얻고 결혼식을 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할머니와 유나가 함께 했습니다. 결혼식 축사도 할머니께서 하셨죠. 남편을 만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만 저에게 있어 가족의 탄생은 할머니 그리고 유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흔하지 않은 요즘 사촌을 넘어 가족이 되어버린 인연. 정말 신기하죠? 그 귀한 인연의 시작이 계산하거나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서 울린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을 못 믿고 불안함에 의심이 많았던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작은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그것이 커다란 은혜로 돌아온 것에 그저 감사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웃의 작은 친절과 미소가 깃들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